네,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에 될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노이 핵 담판 이후 교착 상태로 접어든 북미 간 핵 협상의 돌파구가 모색됐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어제가 어떻게 보면 상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그 열리를 제쳐놓고 지금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2월 27, 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미 간에 그게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비핵화 회담 또는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그대로 두면 북한이 혹시 이 대화라고 하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또 상황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급히 미국을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보고 그 결과가 정용 실장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만 어느 정도 동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어느 정도 동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북미 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또 미국도 이제 하노이 때 가졌던 입장을 아직 크게 바꿀 상황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상황의 관리가 이제 필요했던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상황의 관리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 회담인데 이례적으로 또 두 분의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또 동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사실은 이제 통상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부부 동반으로 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찬할 때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거나 또 이제 오게 되면 부부가 이제 서로 따로 이제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하고 영부인들은 통상 영부인들끼리 이제 회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같이 들어가서 회담을 잠시 하고 그다음에 빠져나와 가지고 멜라니 여사하고 단독 회담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는 식사도 이제 그렇게 단독 오찬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걸 달리 표현을 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벌써 재작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국빈 방문이죠. 방문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의전을 이제 잘 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가시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번에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고 또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센터장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요즘 최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외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사실 많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졌던 기대는 조금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좀 더 내밀한 대화가 있기를 기대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기보다는 상황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미 정상이 특히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미 관계가 좋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정상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합의한 것은 사실상 그 전에 다 합의됐던 것을 이제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반도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탑다운 방식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육자회담을 했잖아요. 육자회담을 했는데 그때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할 때는 실무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각 그 국가의 6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토의하고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국가에 대해서 최고 수반한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자기네들끼리 사인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거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육자회담은 뭐 아쉽게도 지금 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예.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탑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정상들끼리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고 이행은 실무자들이 해라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2월 27일, 28일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가 되고 난 뒤에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탑다운 방식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그 바텀업 방식으로 옛날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미 간의 합의 본 것은 탑다운 방식대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도 탑다운 방식이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탑다운 방식이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탑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이 합의된 대로 실무자들 선에서 이행되는 방향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죠.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 같은 경우는 일단 한미 공조를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 온도차는 있거든요,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좀 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다시 이제 회담을 재견인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이제 제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의 이치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통해서 비핵화는 북한에서 이제 실무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협상이 어렵다라는 점을 파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한미 정상이 탑다운 방식의 유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저번에 김현종 차장이 방미한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상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에는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런데 동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역시 미국이 원하는 이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남북미 회담 혹은 이제 북미 회담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말은 한미가 동의한 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의 입장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북한 관련 소식을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네, 오늘 오전 조선중앙방송이 어제 있었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앙방송은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최고인민회의 12기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고 2년 뒤 같은 직책에 재추대됐습니다. 국무위원장에는 2016년 새로 추대됐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재추대된 것입니다. 이번 재추대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위상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내각 총리도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북한의 경제통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중앙방송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회 위원장이 박봉주 현 내각 총리 후임으로 교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총리는 2003년부터 2017년 내각 총리를 지낸 뒤 2013년 4월 이후 또다시 내각을 통솔하며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을 관장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박 총리를 교체한 것은 대북 제재 영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경제 건설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80세로 연로한 박봉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내각 총리에 오른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은 별다른 이력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다만 자강도가 북한의 1990년대 후반 경제난 타계 슬로건인 강계정신의 발원지인 만큼 자력갱생과의 관련성 때문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 북한의 헌법상 대외적 국가 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임되며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미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방송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도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맞물린 상황에서 북한에서 좀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를 교체를 한 건데 좀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이 이제 최근 한 3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계속 연속했죠. 네. 그래서 예. 4월 9일 날은 정치국 확대 회의하고 4월 10날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죠. 4월 11일 날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를 1차죠. 그걸 했는데 당 회의를 통해서는 주로 이제 당과 관련된 노동당과 관련된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보직에 대한 문제도 당의 보직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을 누가 시키느냐, 그다음에 정식 위원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해야 될 게 국무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임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687명이 이번에 첫 번째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다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니까 재추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재추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국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이고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막 진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선희도 뭐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용호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은 한 30명, 그다음에 위원들은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권력층으로 진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까지 대미 라인들이 국무위원회 대거 기용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좀 많이 더 활발하게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한 거라고 해석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그 협상에 나섰던 그 대미 라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뭐 리용호, 김영철, 최선희 등 그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국무위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뭐 징계를 하거나 처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부정에 가까운 일이 되니까 아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러한 인선이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와 이야기할 때, 한국 혹은 미국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상황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뉘앙스로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선이 과연 앞으로의 협상에 직접 나서게 되는 인선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뉘앙스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이 무언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부분을 이제 25차례 거론을 하고 또 경제관료 14명을 요직에 앉히는 선택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라는 북한의 입장, 또 대북 제재에 있어서 굽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은요. 모든 나라가 자급자족하면 제일 좋죠. 예. 자기가 생산해서 먹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되고 국민들이 행복하면은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입 비중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80.5% 더하기 빼기 정도 되잖아요. 예.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제일 낮다고 하더라도 거의도 뭐 한 25%, 35% 정도 되거든요. 그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전혀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끼리 해서 하는 건데 이 자력갱생 문제는 올해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가 그 제재에 굴복해서 우리가 비핵화할 거다. 그런 생각 니들 망상 갖지 말라. 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원회의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막 주먹을 내지르면서 뭐 이 자력갱생을 25번, 27번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우리를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상응 조치 받지 않으면 못한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자력갱생요 절대로 못해요. 예.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북한의 GDP는 마이너스 3.5% 감소했고요.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5%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5% 추정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수출 품목들이 다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은 못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그 경공업품 신발이든 옷이든 뭐 이거는 수입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겠어요? 한 5, 60억 불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수출입의 그 차이를 이제 메워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그 학자분들께서는 북한이 올 전반기 되면 아마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마 3, 4분기 때는 아주 심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북한의 전반적으로 이 식량이나 생필품들이 안정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 안정 상태가 조금 흔들리면서 10% 정도 이렇게 가격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죠. 예. 또 작년도에 북한이 이제 매년 생산해서 북한 인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량이 한 550톤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한 490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잖아요. 예. 60만 톤이 지금 빈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자력갱생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처해 있는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예.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이 너무 몰아붙이면은 곤란하겠지요. 예. 그러면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궤도 이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의 이 궤도 속에 있도록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일정 부분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다시 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퍼스트레이디를 대동을 하다 보니까 116분 가까이 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단독으로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한미 정상이 이제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형식을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아마 미리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러한 구체적인 결과를 논의하는 도출해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은 확대 회담이나 소규모 회담에서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북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형식상 좀 특이했던 점이 정상회담 전에 볼턴 보좌관 또 폼페이오 장관을 먼저 만나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도 문 대통령이 직접 접견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상대국 참모를 먼저 면담하는 부분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작년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와서 뭐 대담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형식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제 펜스 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고 볼턴 이제 보좌관 만나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비핵화와 관련된 백악관의 사람, 국무부의 사람을 몽땅 집어넣어줬어요. 6명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비핵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7일 날, 28일 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볼턴 보좌관이 마지막에 내민 서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저는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인식의 공유를 저는 가졌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그리고 볼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기회를 가졌고, 반대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최고 지도자, 미국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된 참모들 간의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한미 공조가 삐셀 틈 없이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것은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번에 이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이 북한에는 굉장히 또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대북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고, 외교 문제, 이제 안보 문제로만 되지만은 미국은 이제 모든 행사가 이제 국내 정치적인 청중을 매우 고려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대북 문제에 관한 부분만 이제 질의응답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미국 기자들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현재 열리고 있는 골프 대회 이야기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등 이제 우리와는 이제 관심사가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아마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관심사가 다른 미국 청중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무역,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은 본인의 업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북한에 대한 어떤 고려보다는 일차적으로 미국 청중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백악관 발표문을 보면은 우리와는 다르게 무역에 관한 부분이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 청중을 고려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기는 좀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예. 좋겠죠. 그래서 4월 27일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4월 27일 2주년 기념해서 딱 했으면 좋긴 그럼 좋겠어요. 좋겠죠, 예. 근데 2주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에 참모들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들을 일정 부분은 또 북한에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알려주고 그러려고 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또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의제를 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2주 동안에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5월 달, 6월 달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예. 북한이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비핵화에 대해서 내가 여태껏 그 주장했던 단계적 비핵화에서 조금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로드맵 정도는 내가 수용하겠다. 그런 결심이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몇 주 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러시아 방러 예. 이 문제가 있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북한 사정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수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좀 조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늦어도 6월 초 뭐 그 정도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이죠.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좀 가능성을 보시는지.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이렇게 뭐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가 네.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과연 남북미라는 형태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이번에 아주 원칙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에 나올 경우에는 남북미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 현 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 들을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